오랜만입니다. 오늘 가져온 노트북은 ASUS 제피러스 M16이고 미니 LED, 애니메 매트릭스, RTX 4080을 탑재한 모델입니다. 제가 이걸 구매한 가격은 약 440만원, 리뷰를 위해 구매했던 노트북 중 M1 Max 맥북 프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의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제가 리뷰하는 세 번째 제피러스 M16이기도 하죠. 2021년, 2022년 모델도 리뷰를 한 적이 있고 심지어 2022년형 제피러스 M16은 지난 1년간 제 메인 노트북으로 잘 사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RTX 4080 제피러스 M16은 리뷰용이라기보다는 제가 메인으로 쓰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 게이밍 노트북이 만족스럽냐고요? 솔직히 기대한 만큼은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엔 혹시 고쳐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던 M16의 고질적인 단점인 압도적으로 시끄러운 팬 소음은 그대로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리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에이수스의 제피러스 라인업에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원래 제피러스 중에서 G 시리즈는 AMD, 제피러스 M은 인텔 CPU를 사용한 제품이었다면 올해는 제피러스 M과 G 모두 인텔 CPU를 사용한 제품으로 바뀌었고 그중 제피러스 M16은 새로운 설계를 적용한 프리미엄 라인업, G16은 2022년형 M16의 바디를 재탕한 하위 라인업으로 재편되었습니다. 4080이나 4090 같은 고성능 GPU 옵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피러스 M16을 구매해야 하죠. 그런데 이번 노트북용 RTX 4000번대 라인업을 보면 RTX 4050부터 4070까지 성능 차이가 크지 않으며 4070과 4080 사이의 성능 차이가 매우 큰 모습을 보이고 있고 120W 근처의 전력 기준에서라면 RTX 3070ti와 RTX 4070 사이의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는 테스트 결과도 있기 때문에 3070ti를 사용하던 입장에서 도저히 4070을 구매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 결과 40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4080 모델을 사는 선택을 해버렸는데 이번 노트북용 4000번대 라인업 스펙 구성에 대해서 전 엔비디아에 불만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 영상을 따로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트북의 다른 스펙으로는 i9 13900H CPU, 32GB DDR5 램, 1TB SSD, 인텔 AX212 랜카드, 1024개의 로컬 디밍 존을 가진 QHD 240Hz 미니 LED 디스플레이 등이 있습니다. 램 슬롯과 SSD 슬롯은 모두 2개씩 있고 랜카드 역시 일체형이 아니기 때문에 교체가 가능합니다. 제피러스 M16의 합판 분해는 매우 귀찮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를 숨기고 있는 고무 스티커들은 상당히 빡세게 붙어 있고 거기다가 이번엔 합판의 고무 바킹 아래에도 숨겨진 나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떼어내야 합니다. 단순히 귀찮은 것도 있지만 한번 합판을 열고 닫으면 노트북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손상을 입게 되는 점도 기분이 좋지 않죠. 여튼 합판을 열어보면 새로운 쿨링 시스템을 볼 수 있는데 작년 플로우 X16에서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3개의 쿨링팬 그리고 후면에 길게 위치한 히트싱크가 그것입니다. 플로우 X16을 테스트했을 때 2022년형 제피러스 M16과 비슷한 GPU 전력을 유지하면서 더 낮은 데시벨의 소음을 냈기 때문에 꽤 효율적인 쿨링 시스템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올해 제피러스 M16은 최대 부스트 150W의 TGP로 작년 M16이나 플로우 X16의 최대 120W TGP보다 훨씬 더 높은 TGP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쿨링 시스템이 이만큼의 전력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노트북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작년 M16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 변경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점은 상판에 애니메 매트릭스 옵션이 추가됐다는 건데요. 상판 CNC 타공 안쪽에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LED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시간이나 로고, 텍스트를 띄울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도트 음자를 띄워 놓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이건 순도 100% 관종을 위한 기술이라고 예전부터 생각했습니다. 내가 후면에 뭘 띄워 놓아도 노트북 사용 중엔 그걸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애니메 매트릭스는 노트북의 무게를 늘립니다. 이번 M16 중에 미니 LED 디스플레이와 애니메 매트릭스를 탑재한 모델은 2.3kg,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애니메가 없는 모델은 2.1kg입니다. 애니메가 없는 모델은 작년 모델과 무게 차이가 거의 나지 않지만 제가 구매한 모델은 꽤나 무게가 증가했어요. 이 200g의 차이 중에서 애니메 매트릭스의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여튼 전 제가 십덕임을 숨기지 않는 관종이기 때문에 열심히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상판 모서리의 유광 메탈 처리, 스피커 그릴 모양의 변경, LED 인디케이터 위치 조정 등 디자인 조정이 있었고
저는 원래도 제피러스 M16의 디자인은 흠잡을 데가 거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 모델도 디자인적으로는 높은 평가를 합니다. 다만 검정색 노트북의 숙명인 지문 자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힌지는 여전히 에르고 리프트 역힌지 구조를 채택하고 있고 힌지의 강도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댑터 얘기도 잠깐 해야겠는데 이번에 280W 어댑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거대한 어댑터가 오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작년 230W 어댑터와 비교해서 크기와 무게 모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이수스에서 센스있게 100W짜리 C타입 어댑터도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합니다. 외출 시엔 이걸 들고 나가면 좋겠네요. 포트 구성의 경우 작년 모델에서 유선 램포트가 빠져버렸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에서 유선 램포트가 없다는 건 일단 단점이겠습니다만 솔직히 전 요즘 유선 랜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쟁 게임 같은 걸 요즘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와이파이 6 이상을 구축한 환경에서라면 입력 지원 같은 건 솔직히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포트 구성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포트의 배열은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일단 USB-C 포트를 한쪽에 몰지 않고 양쪽에 배치한 것이 마음에 듭니다. 왼쪽에 있는 건 썬더볼트 4, 오른쪽엔 USB 3.2지만 둘 다 충전과 DP 1.4를 지원합니다. 키보드와 터치패드는 작년과 거의 동일하고 그건 좋다는 소리입니다. RGB 조명이 적용된 텐키리스 키보드와 큰 사이즈의 글래스 재질 터치패드는 제가 몇 년째 쓰면서 너무나 익숙해진 배열이고 객관적으로도 높은 레벨입니다. 디스플레이는 240Hz의 미니 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 플로우 X16의 미니 LED 디스플레이는 약간 미묘한 물건이라는 인상이었다면 이번 미니 LED는 굉장히 뛰어난 디스플레이로 느껴집니다. 일반적인 LCD 패널의 백라이트와는 다르게 화면에 개별적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백라이트가 여러 개 들어가 있다는 게 미니 LED의 골자인데 밝기 조절 가능한 로컬 디밍 존이 512개에서 1024개로 늘었습니다. 물론 맥북 프로의 2000개 이상의 로컬 디밍 존에 비해서는 아직 떨어지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 미니 LED 디스플레이는 에이수스 아모리 크리에이트에서 백라이트 제어를 단일 모드와 다중 모드 사이에서 전환할 수 있는데 다중 모드로 설정해야 미니 LED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플로우 X16에서는 다중 모드로 설정 시 감마값이 틀어지는 등 화면이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번 제피러스 M16에서도 단일 모드로 설정하는 쪽이 색 정확도는 좀 더 높게 나오긴 하지만 다중 모드와의 차이는 크지 않았고 감마값 역시 거의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스파이더 엘리트로 측정 시 단일 모드에서 최대 밝기는 약 500니트, 대비값은 1120대 1이었던 것에 비해 다중 모드에서는 최대 870니트, 대비값은 2만대 1 정도로 나오는 만큼 미니 LED를 사용한 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 편집 시에는 단일 모드를 사용하더라도 게임이나 영상 감상 등에는 다중 모드를 사용하는 편이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240Hz의 초고주사율까지 더하면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윈도우 노트북 디스플레이 중 가장 뛰어난 디스플레이라고 평가 가능하겠습니다. 스피커 시스템은 작년과 다르지 않지만 좋은 품질입니다. 맥북 프로급의 스피커에는 많이 못 미칠지 몰라도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는 상급이며 게임 등을 할 때 이외에는 크게 헤드폰을 쓸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노트북의 터보 모드 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보통 저는 노트북의 벤치마크를 터보 모드 혹은 최고 성능 모드에서만 돌려서 결과를 내는데요. 제피러스 M16은 작년 모델이나 올해 모델이나 터보 모드에서의 팬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일상적으로 이 모드를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작년 제피러스 M16의 터보 모드를 제가 헤어드라이기를 책상 위에서 트는 느낌이라고 표현했는데 올해 M16도 더했으면 더했지 그것보다 덜하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쿨링 시스템 자체는 업그레이드가 있긴 했지만 GPU의 TGP를 스펙상 전부 다 30W나 올리기 위해서 에이수스는 쿨링팬의 속도를 올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적인 게이밍 노트북들보다 7-8dB 정도 더 시끄러운 터보 모드의 소음이 나게 되었죠. 터보 대신
성능 모드를 선택하면 소음은 많이 감소하지만 그 대신 GPU의 TGP가 3분의 2 정도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성능 벤치마크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해 온도는 25도,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터보 모드로 시행한 벤치마크입니다. CPU를 보겠습니다. 시네벤치 R23 터보 모드로 테스트했을 때 전력은 약 92W를 유지하고 유지 온도는 95도로 온도 스로틀링이 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시네벤치 점수는 싱글 1970, 멀티 18878점이 나왔습니다. 12세대 i9과 비교해서 점수 향상이 거의 없었는데 인텔 13세대는 동일한 코어 구성일 경우 12세대와 비교해서 큰 성능 향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능 모드로 테스트할 경우 전력은 약 81W를 유지하고 유지 온도는 터보와 마찬가지로 95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점수 결과는 멀티 17488점으로 터보 모드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버전의 긱벤치인 긱벤치 6 결과에서는 싱글 2715, 멀티 14335점으로 여기선 시네벤치에 비해서는 엘더레이크와 더 큰 점수의 격차를 보여주었습니다. PC마크 10에서는 총점 8660점으로 컨텐츠 크리에이션 쪽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전 세대 노트북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제가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4K로 촬영하고 나름 빡센 색 보정을 시행한 4K 시퀀스를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했을 때 단 1분 31초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매우 빠른 결과였죠. 퓨전화된 프리미어 프로 성능 테스트인 퓨제 벤치마크 4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총점이 1343점으로 M1 맥스 맥북 프로의 점수에 근접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그래픽 성능을 보겠습니다. 랩탑용 RTX 4080은 이름은 4080이지만 데스크탑 RTX 4070ti에 사용되는 AD1047 칩을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데스크탑보다 훨씬 낮은 TG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80 이름대로의 성능은 당연히 내지 못합니다. 데스크탑 카드와 비교하자면 3080의 성능과 가장 비슷하지만 이것도 노트북의 전력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겁니다. 먼저 긱벤치 6 오픈쉘 컴퓨터 점수를 보면 16만 7천점 정도로 RTX 4070ti보다 약 56% 더 높습니다. 3D마크 점수입니다. 다이렉트 12 게임 성능을 반영하는 타임스파이 점수를 보면 터보 모드 기준 그래픽 17351점으로 작년 3070ti M16과 비교하면 확실히 크게 성능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성능 모드에서는 그래픽 점수가 14000점 이하로 떨어져서 약 20%의 성능 하락을 보였습니다. 터보 모드와 성능 모드의 성능 차이가 꽤 큰 편인데 아까 말했지만 이 노트북은 결국 터보보다는 성능 모드를 주로 쓰게 될 거라는 걸 유념해주세요. 그리고 에이수스가 같이 제공해준 100W PD 충전기를 꽂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상적으로 어댑터를 꽂고 테스트한 성능 모드와 비교해서 거의 그래픽 성능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100W 충전으로는 이 전력 소모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상용이라는 느낌으로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를 보면 터보 모드에서는 그래픽 39,427점, 성능 모드에서는 34,644점입니다. 타임스파이보다는 터보와 성능 사이의 점수차가 적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게임 성능을 확인해 봐야겠죠. 평소처럼 프레임을 보여주기 전에 한 가지, RTX 4000번대 시리즈에는 새로운 기능으로 DLSS 3.0 프레임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건 그래픽카드가 렌더링한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AI가 생성한 프레임을 삽입해서 게임의 프레임을 대폭 올려주는 기술인데요. 제가 이번에 테스트한 게임 중에서는 호그와트 레거시와 사이버펑크가 DLSS 3.0을 지원합니다. 이걸 켜면 안 켠 것과 비교해서 프레임이 진짜 대폭 올라갑니다. 사이버펑크의 경우에도 평균 프레임이 60% 이상, 그리고 호그와트 레거시의 경우 평균 프레임이 거의 2배 가깝게 올라가요. 하지만 평균 프레임에 비해 1% 로우 프레임은 그렇게 크게 향상되진 않는 모습이었고 알려진 단점으로는 경우에 따라 생성된 프레임이 깨져 보이는 현상이 생기고 인풋 렉이 조금 증가한다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반응 속도가 중요한 e스포츠 게임류는 어차피 이걸 안 틀어도 프레임이 잘 나올 거고 호그와트나 사이버펑크를 벤치마크를 위해 플레이하는 동안 그래픽이 열화되어 보인다거나 어디가 깨져 보인다는 느낌은 저는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DLSS 3.0 지원되는 게임이 점점 늘어날수록 4000번대 그래픽카드의 평가는 점점 높아질 것 같네요. 그럼 몇 개의 게임 벤치마크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트북의 네이티브 해상도인 WQXG에서는 터보 모드,
그리고 성능 모드에서의 프레임을 둘 다 제시했고 FHD에서의 프레임은 터보 모드에서 측정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 같은 경우 최신 버전인 버전 1.6에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제가 게임 하나하나의 프레임을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이티브 해상도 기준으로 터보 모드에서는 RTX 3070 Ti 제피러스 M16과 비교해서 약 1.5배 정도의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게임마다 편차는 꽤나 있고 몇몇 게임에서는 1% 로우 프레임이 이상하게 낮게 나오는 등의 버그 아닌 버그가 있긴 했지만 4080은 확실히 차세대 GPU라고 부를 만한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보 모드가 아닌 성능 모드에서는 약 15에서 20%가량의 프레임 저하를 보였으나 그래도 3070 Ti보다는 높은 성능을 보였고요. 그리고 FHD 해상도에서는 성능 격차가 QHD에 비해서 좀 더 줄었는데 그래픽 성능 향상은 고해상도에서 더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고요. 결론적으로 게임 성능 자체는 나름대로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력과 발열은 어떻게 될까요? 제피러스 M16은 스펙상 최대 CGP가 150W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터보 모드에서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GPU의 전력은 140W가 한계였습니다. 정확히는 CPU와 GPU의 전력을 합쳐서 160W가 한계인 것으로 보였고 게임에 따라서 CPU에 20W, GPU에 140W를 주는 경우도 있고 CPU에 40W, GPU에 120W를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 CPU와 GPU의 센서 온도는 약 80도 내외였고요. 그리고 이때 노트북의 표면 온도는 WASD 키 주변은 40도대 중반 정도까지 올라갔고 가장 뜨거운 히트싱크 주변은 50도대 후반까지 올라가는 등 상당히 높은 표면 온도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팬 소음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굉장히 시끄럽고 작년 제피러스 M16과 비교해서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소음계를 터치패드 위에 올리고 측정했을 때 기준으로 60대 중후반 데시벨까지 올라가는 데다가 팬 소음 자체의 피치도 낮지 않은 편입니다. 리전 7처럼 좋은 쿨링을 가진 게이밍 노트북이 최고 성능 모드에서 소음이 60dB 넘지 않는 걸 고려하면 이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제피러스 시리즈는 상대적으로 얇고 휴대성이 좋은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데 체급 이상의 성능을 내려고 과욕을 부린 느낌입니다. 터보 모드에서 성능 모드로 내릴 경우 CPU와 GPU의 전력을 합쳐서 110W 정도를 유지하게 되며 이때 내부 센서 온도는 70도대 초중반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팬 소음 역시 50대 중후반 정도로 떨어지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주면서 게임을 할만합니다. 그리고 부하가 별로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용 모드를 사용하면 독서실에서도 사용 가능할 정도로 팬 소음을 상당히 많이 억제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할 때 시끄러운 노트북이라고 평상시에도 시끄러운 건 아닙니다. 배터리는 90Wh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성능 모드 60Hz 조사율, 단일 영역 백라이트 제어 기준으로 화면 밝기 100%, 음량 50%로 FHD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연속 재생할 때 약 4시간 30분 정도로 배터리가 갔습니다. 인텔 고성능 노트북인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배터리 타임이 나왔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제피러스 M16 4080 모델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노트북이고 4080의 성능은 뛰어나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노트북 디스플레이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종들을 위한 애니메 매트릭스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터보 모드에서의 발열과 소음은 다른 게이밍 노트북들과 비교해봐도 독보적일 정도로 높습니다. 솔직히 노트북을 사는데 여기까지 손을 뻗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100만원을 추가로 보태서 레이저 블레이드 16을 구매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레이저 블레이드의 평가가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피러스 이상의 성능을 내면서 소음과 발열은 훨씬 더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던데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니저러니 전 이 노트북을 메인 노트북으로 삼을 생각이고 지금 생각으로는 다음 세대 GPU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노트북을 쭉 쓰고 싶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발열과 소음 그리고 배터리 타임 정도를 제외하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거의 없는 노트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제피러스 말고 다른 노트북으로 넘어간다 쳐도 100% 만족할 만한 노트북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튼 이 리뷰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